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김두관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어제 본 경선 2번째 TV 토론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정책 를 놓고는 상당히 생산적으로 토론이 됐고요. 아무래도 주도권 토론에서는 공방이 좀 치열했죠. 자, 이 토론이 치열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크게 이슈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김두관 후보님은 제가 대놓고 말씀드려 죄송한데 6등 아닙니까? 꼴찌에서 1등 되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순위로 나오는 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낙연 혹은 추미애 세 분 정도의 지지율 뭐 각자 변동 폭은 다릅니다만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8월 중순경쯤 되면 좀 놀라운 변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저도 빕니다만은 이때까지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뭐 제가 좀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총리나 또 장관 또 현직 지사 이런 걸 하면 훨씬 더 이제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한 뭐 서울공화국 개최, 지방연방제 이런 제 주요 정책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이나 당원 동지들에게 충분하게 좀 설명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미애 예비 후보도 늦게 출발했는데 더 늦게 출발했는데. 추미애 후보야 또 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딱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이번에 전략은?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 크게 비전을 내놓은 후보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서울공화국 해체, 5개 서울 메가시티, 2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완전 구조를 완벽하게 새롭게 좀 재편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자치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특히 이제 전국 현장을 다니니까 현장의 요구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정책 토론을 보니까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다 걸치더라고요. 후보님이 얘기했던 걸 겨우 따라오고 있더라. 예, 아무래도 수도권 2,600만 하고 비수도권 2,600만이 있는데 뭐 정보나 사람 돈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뭐 부동산 주택 문제, 뭐 교육 환경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최근에 이제 유엔개발기구에서 대한민국이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규정이 됐는데 정말 선진국가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2,600만의 비수도권 문제를 안지 않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서울 시민들도 이제 뭐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그런 럭셔리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도시를 자녀들에 물려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보니까 전부 제 정책 카트로에 따라오는 것 같아서 좀 속으로는 허무했습니다. 근데 남 좋은 일만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정치는 경쟁하지만 또 우리 원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그런 지상 과제가 있기 때문에 뭐 치열하게 경쟁으로 토론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또 내년 3월 9일 새롭게 20대 대통령이 출범하는 정부를 우리가 또 맡아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개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뭐 싸우고 토론하고 하지만 하나로 가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1, 2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까 모든 경선이 그렇듯이 이제 양쪽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이제 공략하잖아요. 뭐 지금 몇 라운드가 돌았습니다 벌써. 가장 최근 라운드는 이제 그 음주운전과 그리고 총리 때 제대로 했냐 뭐 이런 공방이 오가고 그 전에는 또 호남 공방도 오갔고 탄핵 공방도 오갔고 몇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잖아요. 예. 물론 뭐 후보들끼리도 이제 어제 같은 이제 토론회 때 주요 공방이 오고 하지만 워낙 이제 1, 2 대세 후보들이 캠프가 아주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의원들도 뭐 30명 이상씩 있으니까 대변인들 그 경쟁들이 좀 논평들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그런 부분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한번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본인이 그 한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2012년에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깨닫게 된 것을 다른 후보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아,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었고, 지금은 뭐 저도 원장 그 해갑도 지나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또 그래도 좀 제가 해물도 좀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외 나가셨죠. 예, 독일에 1년 예. 연수하면서 욕을 이제 많이 자시고 해외로 가셨죠. 예, 유럽 사회를 좀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유럽 정치가 우리가 좀 롤 모델 같은 영역들이 많거든요. 물론 권력 구조가 우리와는 다르게 내각 책임자가 다수지만 굉장히 합의제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라서 협치가 잘 되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면 내가 이번엔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후보들이 후보들이 빠지게 되는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오버페이스를 하면 스텝이 꼬이거든요. 예. 그거를 그래서 지금 좀 후보들한테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을 지금 1, 2 후보에게 알려주시죠. 사실은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이제 당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지만 이번 경선에 임하는 후보들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1위가 되더라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면 해군하기 힘들고 물리적으로 뭐 선대위원장 다 맡아주겠지만 그렇죠.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마음이 전력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정신을 약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 그렇죠. 정신 잃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경선에서 뭐 꼴찌시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경험도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하고 좀 다르게 관전하지 않습니까? 이 경선 자체를? 예,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저는 뭐 정책으로 이렇게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잘 짜면 이게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굉장히 토론의 형식도 고민하시는군요. 백제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게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걸 잘 콘티를 잘 짜면 훨씬 더 좀 정책으로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어쨌든 정책 대결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개헌 문제라든지 또 뭐 국민 소환제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1분 30초씩 설명하고 6분을 주도를 했는데 그 의미가 좀 있었어요. 여유가 있으다 보니까 이제 작가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형식도 보시고 PD의 마음도 됐다가 심판도 됐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지금 두 후보 간의 경쟁에서 그러면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됩니까? 예를 들어 뭐 백제 발언이 이제 지역주의, 영남 역차별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를 오히려 이제 조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펼치는데 오히려 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또 이제 해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그거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역주의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 후보를 그 경쟁력을 높여서 득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런 점도 역지사지로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뭐 평상시라면 얼마든지 지나갈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문제는 이제 일단락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토론이 5번 정도 우리 당에서 주최하는 것까지 한 6, 7번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이렇게 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비전을 내놓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로 대통령이 되겠다면 내가 어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 되죠. 그렇죠. 설계도를 내놔야죠. 그것도 없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설계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 이제. 예, 그렇죠. 크게. 그러면 이제 마침 비슷한 시기에 이 국민의힘도 사실상 경선 구도가 완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1, 2, 3, 4위 정도는 크게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 정도 네 분 기존의 국민의힘 주자들과 영입된 주자 둘 정도가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네 분에서 각각 짧게 총평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최근에 이제 뭐 부정식품 발언이라든가 최근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활용해서 정치를 한 사람인데요. 최근에 쭉 이렇게 언행을 보니까 정치 초년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시간 발언이라든지 밀란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부정식품 이런 걸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씩 사고를 치던데 그리고 정치 영역하고 역시 이제 검찰 영역 다른 걸 보여주고 있고요. 최재형 어제 감사원장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본인이 이제 좋게 보면 준비 안 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면을 빼고는 그래도 국가를 경영할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 주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준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명절 때 전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국가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그런 측면도 온 가족이 일어서서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다고 명절날. 그런 사진이 나왔죠. 좋게 보면 애국심이 너무 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약간 연상이 되는 영역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최종 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만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대비 경선이 진행되면 그 시간이 지나서 거기도 한 3개월 하니까요. 국민의힘도 11월에 결정되는 건데 예비 경선 한 번 해서 8명으로 추리고 또 한 번 더 해서 4명으로 추리되는 거고 지금 14~15명이니까 지금은 토론회 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검증단을 꾸려서 아마 팽당원들도 한 30분 정도 나오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명 태극기 쪽에서도 나오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검증단을 꾸리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8명, 최소한 8명 정도는 줄여야 그 다음에 토론회가 가능하지 10명 이상 넘어가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토론회가 돼야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내서 아마 8명으로 이렇게 줄인다고. 알겠습니다. 간줄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두 기존 주자들이 결국은 이런 예비경선 혹은 본경선을 거쳐서 토론회를 하면 이제 최종 주자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이제 단련된 여의도에서 여의도에 천하의 낡은 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하지만 천하의 낡은 달. 그래도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여야 구분 없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요. 천하의 낡은 달. 그렇게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는 정당이 있고 입법부가 있는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여의도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근데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으면서 한 달 이상 끊임없이 가족 이슈나 거론되고 본인의 말 실수도 적잖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고 또 입당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율이 견고한 거 아닙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 그 인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선 그런 반사 이익이고 또 정의와 사도처럼 치안이 잘 돼서 국민들께서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나름대로 이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윤석열로 몰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자체 검증도 상대당 검증을 훨씬 뛰어넘는 측면도 있거든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무섭잖아요. 특히 검찰 선배인 홍준표 의원을 제가 좀 주목을 하죠. 홍준표 의원의 입을 주목하신다. 많은 분들 여의도에서는 다들 홍준표 의원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잼 몇 번 날렸는데 펀치를 어떻게 날릴 것인가? 또 그런 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외교.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이 두 영입 인사들보다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보다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 또 이 자칭 이렇게 좀 정치를 본다는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의도 내에서 흔히 말하는 전략가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민 아니면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 이렇게 보더라. 그렇게 보시는 분들만 가까이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두 그 양강이라고 할 만하죠. 민주당 내에서만 따지면 이재명, 이낙연. 현재는 이재명, 이낙연 순인데 역전도 가능할까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 뭐 2강 3중 1약 했는데 1약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일단은 뭐 그 4중에 좀 들어가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 예비경선은 우리 당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제 6명 본선을 하고 있는 본선행을 두고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당내에서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경쟁해야 할 국민의당 그 후보하고 상대적으로 또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그렇죠. 상상도 또 뭐 중요하죠. 중도 확장성 있나 이런 게 기준이 될 테니까 조금은 다를 것 같고요. 8월하고 9월 2달이 남았는데 우리 한국 선거 워낙 좀 다이나믹해서 예. 2달이면 평상시 한 1년 정도 있는 시간이니까 좀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자가 누가 부승하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후보와 겨루기에 적합한 후보를 또 고르게 되겠죠, 이쪽에서도. 예, 국민의힘이 조금 갱선을 늦춘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지만 우리 쪽 배를 좀 보고 자기들이 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눈치를 봐가며 지지자들도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도 뭐 10월 10일 날 1위 주자가 50%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 날짜가 안 정해졌거든요. 지금은 좀 유연하게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결선 투표는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죠? 지금 흐름으로 보면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산 경남에서 만약에 40%를 넘길 수 있는 득표를 가진 후보가 나온다면 나는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예, 뭐 제가 그런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또 정세균 후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봐도 그럴 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고민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40%를 넘겨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셔서 이제 그 선을 그렇게 사실은 뭐 지역에서 이제 골고루 득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은 우리가 뭐 동토라고 하죠.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한 번 이겼는데 부울경도 사실은 뭐 저쪽 텃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누가 잘 준비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30%, 35%, 40%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당 누구 후보든지 그 40%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는 후보면 그 후보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경남도지사 하실 시절에 40%를 넘기셨죠, 그 지역에서. 예, 내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2010년에 이제 53.5로 도지사가 되고 작년에 이제 우리 당의 요청으로 가서 제가 80일 만에 80일 전투를 통해서 48.9%인가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세게 좀 주장하는 것은 영남 지역에서 6명 후보 중에 영남에 출마해서 이겨본 사람 저밖에 없고 또 영남에 출마해 떨어져 본 사람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경쟁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 말 맞다 해봤어? 저는 해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책 하나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본자산제라는 걸 내놓으셨어요. 이제 기본소득 또는 뭐 기본주택 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 시리즈 가지고 본인의 브랜드로 삼고 있는데 기본자산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기본자산제는 기본소득하고 너무 다른데 앞에 기본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묻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죠.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월 8만 원 정도씩 이렇게 푼돈을 주는 거고 저희들은 쭉 모았다가 20살 만 19세가 될 때 6천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가 적립을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당 3천만 원씩 국가가 신탁을 하고 그 신탁을 국민연금이나 국민자산운용을 해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 사회에 이제 진출한 목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 출산 장려금의 성격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뭐 결혼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부담으로부터 좀 덜어줄 수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한번 출발선을 동일하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인데 뭐 제 지지도가 낮으니까 아직까지 좀 주목은 안 합니다만 학자들은 꽤 관심이 많더라고요. 인상적인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장려금 같은 거는 뭐 지자체별로 많이 쓰고 있죠,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해남, 영광 이런 쪽 출산율이 좀 높고요. 뭐 226개 지방정부 있으니까 다 각자 좀
그 주요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 정책은 뭐 해남군이나 전남 영광군이 굉장히 좀 높고요. 출산 장려금의 의미도 있고 소득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예,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예,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한 세대가 이제 사회 진출하는 그 시점에 예. 불평등의 갭을 얼마 국가가 어느 정도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걸 생각하신 거네요. 예, 보육원에 있던 청년들이 이제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 해서 이제 500만 원을 주면서 사회 진출하려는데 작년에 두 아이가 500만 원 뭐 몇 달 쓰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달이 뭡니까 요즘 같은 그래서 네. 두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자산제가 있었다면 그런 청년에게도 사회에 기회를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괜찮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거 후보가 안 되시면 남이 또 뺏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제 정책으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기본 자산제는 기본 소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리 하라는데 이미 뭐 이름을 지었으니까 달리 할 수도 없죠. 근본 자산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기초 자산제라든데 여하튼 뭐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그냥 이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연방제는 뭡니까?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소개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김경수 지사께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별 도시 경쟁력은 없고 그래도 한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규모를 갖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의 그 메가시티가 되고 충청, 전라든 호남이든 그걸 뭐 이러면 그쪽 지방정부에 정할 텐데 대구 경북에서 이제 수도권까지 해서 5극이고 강원도하고 제주는 특별도로 해서 5극 2도 체제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그 도시가 자율권, 가세권과 입법권까지 가지고 실제 독일의 주 수준으로 자율권을 주겠다는. 미국의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의 주는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주 정도로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예. 그 지방을 만들고 그 연방을 만들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방이 독일이나 영국, 미국 같은 큰 연방도 있고 우리가 아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소국 연방인데요. 그렇죠. 전체 인구가 850만인데 26개 주로 나눠져 있고 2200개 개마인대라고 있는데 그건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저희가 아마도 이제 최종 10월 10일 전까지는 한 번 이상은 더 모실 것 같으니까 정책 이야기는 한 번 더 그때 모셔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두관 후보였습니다.